53페이지 주제통합지문 갑시다. 53페이지 이제 주제통합지문인데 주제통합지문 대부분 인문지문으로 나오죠. 이것도 똑같아요. 오늘 주제통합지문 2개 할 거예요. 2개 할 거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자. 문단 번호부터 써보자.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보자. 우리 내신 때 우리를 어렵게 했던 후설 있지, 후설. 후설이 여기도 나옵니다. 가는 세 문단, 나도 역시 세 문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부터 보도록 합시다. 후설 너무 미워하지 말고, 후설하면 우리가 그 내신 때 후설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개념이었잖아. 실은 그지? 네, 의식의 지향성과 현상학적 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현상학적 태도까지는 안 나오고 의식의 지향성만 나오니까 자, 뭐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온다? 화제나 논제, 독해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야. 니들 과제 보니까 아직도 과제 중심 문장 체크 이거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먼저야. 중심 문장 체크하고 표지들 체크하는 게 먼저. 이게 익숙해지면 글은 자연스럽게 읽어져. 자, 우리는 친구들과 같은 사진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례로 시작하죠. 배고플 때와 달리 배부를 때 빵 가게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처럼이라고 했어요. 이처럼이라고 말했으니까 이처럼 앞에 있는 거 2개를 받은 거야. 이것과 이거 2개를 받아 놓은 거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 있는데 후설은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거는 뭘 설명한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상황 인식하지, 이걸 후설이 설명해 주는 거야. 뭘 통해서?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그 다음 뭐가 나오겠냐? 이처럼 다룰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걸 설명할 거야. 이런 현상을 설명한대. 뭘 통해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설명한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먼저 설명해 주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겠다라고 본 거야. 가보자. 우리 후설은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라고 했지. 이게 이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대상을 지향을 통해 대상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거지. 이 성질을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했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잖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의식의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밑줄은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앞에 2개를 묶어주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 글의 중심 화제야.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먼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뭐라고? 이게 지향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라는 거죠. 우리가 대상을 의미를 파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의식이 대상을 향해야 된다. 의식의 지향성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면 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아직 안 했지?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라는 거야. 뒤에 항상 글을 읽을 때는 능동적으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자꾸 예측하면서 읽는 게 좋아. 자, 2번째 문단 가볼게요. 한편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 의미를 형성할 때는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 하나가 첫 번째 뭐냐면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한편 그것만 가지고 안 되나 봐.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 의미를 형성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네. 자, 왜냐하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되고 공간도 대상과 함께 인식되어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왜?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되고 또 공간도 대상과 함께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지향성이 있어야 되겠지. 그 2번째 뭘 고려해야 돼? 시간과 공간도 고려해야 되겠지. 그래서 밑줄은 앞에가 밑줄이니까 여기도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 갑시다. 후설에 따르면 이렇게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의식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은 반복이죠. 형성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자기만의 뭘 갖게 된다? 지평을 갖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평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지평이란 설명은 나옵니다. 지평이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말한다. 우리가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전부터 알았던 친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도 달라진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지평을 갖게 되고 지평이 넓어질수록 개인의 인식 범위 확장된다.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평이 개념이 나와 있잖아. 개념이 나오면 개념 자체는 밑줄이 아니라 그랬죠. 대부분 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밑줄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의식을 파악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어떻게 된다? 반복해서 뭘 만들어낸다? 지평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위의 상황 사례 2개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후설은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과정을 설명을 마쳤죠. 첫 번째는 의식의 지향성이 있어야 되고요. 시, 공간도 함께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기만의 지평이 만들어지는 거야. 지평은 뭐냐면 지평이 이런 거야. 그러면 지평의 기능이 뭐냐? 번호를 하나 매겨둬도 돼. 그리고라는 말이 있으니까 지평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 범위도 확장되는 거고. 두 번째,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평의 의미 이렇게 좀 됩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전통 철학에서는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하고 주체성을 가진 인간, 즉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가 얻어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는 후설이 중요한 거야? 전통 철학이 중요한 거야? 후설이 훨씬 중요하지. 그럼 이 사람은 후설의 주장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뭘 끌어들인 거야? 전통 철학을 끌어들인 거야. 그럼 여기서는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전통 철학은 이래. 이걸 통해서 후설의 철학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야. 후설은 뭐라고 했냐면 주체가 지평에 따라 대상에서 형성 의미가 달라지므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처럼 후설은 의미가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지평을 지닌 주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라고 했지. 그럼 앞에서 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주체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중심 문장은 어디가 되겠어? 이처럼 주체에서 비롯된다라고 본 거죠. 보통 우리가 주체라는 말은 인문지문, 철학지문에서 주체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주체는 대부분 누구로 설정돼 있지? 인간으로 설정돼 있어요. 인간. 주체는 결국 나야 나. 주체는 다시 말하면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이란 말이야.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것. 철학에서 주체는 대부분 인간으로 설정돼 있으니까 누가 무엇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가볼게요. 이런 2개 상황이 있어요. 결국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른 인식이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후설은 우리가 대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설명한다는 거야. 우리가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의식의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또 우리가 대상을 만나 의미를 형성할 때는 뭐?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뭐가 쌓이게 돼? 지평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평에 따라서 우리는 대상의 의미도 달라지고 지평이 넓을수록 개인 인식 범위도 확장되고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전통 철학에서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가 얻어진다고 했지. 하지만 후설은 의미가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따라? 바라보는 사람, 즉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가 인문지문 문제를 풀 때 대상을 문제 좀 어렵단 말이야. 어려울수록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생각이 뭐야 되냐면 여기서는 후설이지. 후설의 철학을 어떤 되게 집중되는 포인트가 있잖아. 그걸 잡아야 돼. 그럼 여기서 진짜 후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니? 대상은 마지막에 나와 있겠지. 전통처럼 객관적이라고 했잖아. 대상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게 후설의 핵심인 거야. 알겠죠? 대상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조금은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자, 갔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주제통합의 첫 번째 문제는 항상 논지전개 방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제통합 지문이 수능에 출제되기 시작한 지 니네가 한 5, 6년 정도 될 거야. 5년, 6년. 그러니까 주제통합 지문이 수능에 실리게 된 게 니네 때까지 하면 한 5년, 6년 정도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주제통합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올라가 있다는 상태야. 그러면 처음에 새로운 형태의 지문이 나오면 되게 쉽게 나와. 근데 횟수가 거듭하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겠다 싶어서 좀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요것도 가볼게요. 하나씩 봐야 되겠죠? 두 개, 세 개를 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요 선택지가, 지금까지 나왔던 주제통합에서 처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두 글을 통합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가와 다를 합쳐서 비교하는 거야. 합쳐서 이해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건 없었어. 그러니까 논지전개 방식은 지금까지 다 가 따로 나 따로였는데 얘는 가 나를 묶어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택지가 새롭게 나온 거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 이런 건 나중에 보고 일단은 기억과 디귿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거야.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이거지. 자,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오지 일단? 사례 2개가 나오지. 그래. 사례 2개를 통해서 후설이 뭘 통해서?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그걸 파악하는 과정 나와 있죠. 이 인식과 연관된 상황을 언급하며 상황 언급했어요. 몇 가지 상황? 2가지 상황 언급했죠. 좋습니다. 이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주장을 제시했다. 여기서 특정 철학자가 누구예요? 후설. 맞습니까? 예, 1번은 맞죠? 그다음 디귿 가자. 인식과 관련하여 특정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을 정의한 뒤라고 했어요. 그 내용 전개 방법. 특정 사역자가 사용한 개념. 우리 개념은 본문에서 반드시 동그라미 치죠? 그게 뭐였죠? 이유는 나네요. 디귿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특정 철학자. 미안. 내 손이 여기였어? 내 손이 여기였구나. 내 손이 잘못했네. 여긴데. 여기죠. 여기서 특정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 뭐였죠? 동그라미 쳤잖아. 뭐? 지향성과 그 다음 문단에 지평 나오죠. 지평을 정의한 뒤 그 개념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나오지? 뭐 의식의 지향성, 시간과 공간 그걸 통해서 지평을 통해 파악하는 거. 얘도 맞죠?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얘는 보지 말자고. 2개를 함께 통합이니까 이렇게.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얘는 나 그리고 자 기억부터 가보자. 기억은 뭡니까? 지평이죠.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적절한 것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니네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지평이네 하고 선택지를 본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앞에 넘어가서 지평을 먼저 보고 지평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평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고 와. 자, 지평은 여기서 뭐가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니? 의식의 지향성과 시공간적에 대한 이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지평이지. 그렇죠? 그리고 지평은 사람마다 다르고 지평에 따라서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지.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와야 돼.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고. 항상 우리는 지나치게 문제가 선택지 위주로 가. 문제 풀 때. 본문 위주로 가야 돼요. 기억은 대상으로부터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맞습니까?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철학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설이잖아. 후설.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이 뭐였어? 대상은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지? 그냥 틀렸잖아. 보자마자. 1번 X. 3번. 기억은 의미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지. 찾아봐야지겠죠. 의미 형성 과정에서 의식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의식이 쓰여 안 쓰여? 쓰이죠. 의식과 대상이 만나서라는 말이 나와요. 분명하게. 그럼 얘는 일단 기억은 맞네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한번 해볼게. 자, X고 이렇게 되겠죠. 4번. 이전에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된다. 자, 지평의 형성 보세요. 이전에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반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반복적으로 해서 이렇게 돼요. 자, 다음 볼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얘 지평도 맞지? 근데 그럼 기억과 달리라는 말 썼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기억과 달리는 틀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일단 1번하고 4번은 아니겠죠? 잠깐만. 요거 틀렸잖아. 미안. 요것도 X죠? 요렇게. 그럼 다음 몇 번 아니면 몇 번? 2번 아니면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기억이 됐고요. 자, 얘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55번은. 다음 두 번째 질문 가봅시다. 앞에서 답이 많이 안 나온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갈게요.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쉽게 다시 탈 수 있다. 마치 몸 자체가 자전거 타기에 관한 지식을 내재한 듯 느껴진다. 이때 자전거 타기를 배운 것은 나의 의식일까 몸일까 물어봤어요. 나 의식일까 몸일까? 전통 철학은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고 의식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는데 메를로퐁티는 이를 비판하며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신체, 즉 몸은 의식과 결합하여 신체화된 의식이라고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누구의 주장이 나오죠? 메를로퐁티의 주장이죠. 뭐와 대비되는, 전통 철학과 대비되는 메를로퐁티의 주장이 나오죠? 그럼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신체를 통해서 세계를 뭐 할 수 있다? 지각할 수 있다. 이때 세계를 지각할 수 있는 몸은 뭐라고? 의식과 결합하여 있는 신체적 의식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요. 이렇게 세계를 지각할 수 있는 몸은 뭐와 결합되어 있다? 의식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를로퐁티예요. 전통 철학은 의식과 신체는 어떻다? 독립적이다. 얘는 의식과 신체는 독립적이야, 독립적이지 않아? 독립적이지 않지. 왜? 몸은 의식과 뭐하니까? 결합하니까. 이렇게. 다음. 그러면 얘는 자전거를 한번 타면 나중에 까먹어도 다시 탈 수 있잖아. 메를로퐁티는 이건 뭐가 기억한 거야? 몸이 기억한 거지? 이때 몸은 의식과 객관적으로 독립된 거 아니면 독립되지 않은 거야? 결합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자, 메를로퐁티는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각이라고 했는데 해볼게요. 그는 후설에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여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어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도 우리 몸이 지향함으로써 지각되고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모 몸에 의한 지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럼 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겠니? 몸에 의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원리 또는 몸에 의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요 위에도 밑줄 하나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다면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요 위에서는 여기서는 어디다 밑줄?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여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어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세상에 대한 지향을 해야지 지각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러면 몸에 의한 지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에 대한 답 찾아보자. 그죠? 가보자. 그는 몸이 현실적 몸해증과 습관적 몸해증으로 이루어졌다고 규정하였다. 라고 했죠.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니? 현실적 몸해증이 나오겠고 또 습관적 몸해증이 나오겠지. 얘 두 개를 묶어주는 거 그냥 무조건 밑줄이야, 이거. 이렇게. 몸에 의한 지각은 설명할 땐 현실적 몸해증과 습관적 몸해증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무조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가보자. 여기서 현실적 몸해증이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몸이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는 경험이며 이런 경험이 우리 몸에 배면 습관적 몸해증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적 몸해증은 이거야. 현실적 몸해증은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는 경험이고 이게 몸에 배면 뭐가 돼? 습관적 몸해증이 몸에 내재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과 반응할 때 다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습관적 몸해증이 되면 한번 몸에 배면 나중에 지나도 다시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러한 몸의 대응 능력을 뭐라고 한다? 몸틀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습관적 몸해증이 되면 뭐가 형성되는 거야? 몸틀이 형성되는 거야. 몸틀은 지각 경험을 통해 시간이 들면서 누적됨으로써 형성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기를 배우는 경우 처음에 자전거와 반응할 때는 무슨 층? 현실적 몸해층. 자전거를 자꾸 타다 보면 그게 뭐가 돼?
몸의 습관이 되겠지. 습관적 몸의 층이 되겠지.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몸틀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와 같이 메를로퐁티는 몸틀을 통해 몸의 지각 원리를 설명했다라는 거죠. 몸이 지각할 때는 첫 번째 현실적 몸의 층이야. 봐. 그냥 그걸 반복하지. 그럼 뭐 어떤 층이 생겨? 습관적 몸의 층이 생기지. 그러면 새로운 상황에,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뭐가 만들어져? 몸틀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통해서, 몸틀을 통해서 몸의 지각 원리를 설명한다. 이렇게. 됐죠? 좋습니다. 다음. 한편 메를로퐁티는 몸이 애매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라고 말했으니까 여기는 뭐에 대한 설명? 애매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애매성이 뭔지 한번 가보자. 나의 오른손과 왼손이 맞잡고 있을 때 내 몸은 잡고 잡히는 이중적이며 모호한 상황을 경험한다. 이 경우 어떤 것이 지각의 주체인지 혹은 지각의 대상인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또 내가 언짢은 표정을 한 상태에서 밝은 미소를 띤 상대방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상대방의 밝은 모습에 동화되면서 동시에 상대방은 나의 언짢은 모습의 얼굴이 경직되는 듯한 변화를 보이는 거야. 그치? 내 얼굴에 상대가 영향을 받는 거고 상대 얼굴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야. 이처럼 이라고 말했으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예를 들어 여기 앞에 그 다음에 또 두 개, 요 두 가지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의 지각은 대부분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얽혀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메를로퐁티는 몸을 지각의 주체로만 보지 않고 뭐가 될 수도 있다? 지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메를로퐁티는요, 몸이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지각할 수 없다고 본 거야? 지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때 몸은 신체화된 의식이지 뭐와 결합돼 있어? 의식과 결합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몸은 세상을 어떻게 지각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몸의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습관적인 몸의 층, 현실적인 몸의 층, 그 다음에 습관적인 몸의 층 되면서 몸틀이 형성되지. 그러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한편 이 또 몸은 뭘 가지고 있어? 애매성을 가지고 있다. 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아까도 똑같아. 인문지문에서는 핵심적인 주장은 꼭 알아두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야? 메를로퐁티지. 그럼 메를로퐁티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 몸도 뭐 할 수 있다? 지각할 수 있다. 그 지각의 과정이 나와 있지? 그걸 몸틀에 설명을 한 거야. 지각 원리를, 몸의 지각 원리를. 그리고 몸은 뭘 가지고 있다? 애매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럼 몸과 의식은 독립적이다? 결합된다? 결합된다. 오케이, 좋아. 이렇게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건 니은과 느을이겠죠. 도입문단의 내용 지시 파악하기. 앞에 봐도 돼요. 앞에 보면 일단 첫 번째 경험이 나오겠죠. 자전거 타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여 특정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특정 철학자 누구? 메를로퐁티. 개념 무슨 개념? 사용한 개념을 제시했대잖아. 앞에 부분에서. 어떤 개념? 어이구. 신체화된 의식. 이거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아이고, 여기 있네. 그래, 내용 전개 방식 여기 가보자. 리을. 지각의 주체를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정 이론들을 제시해. 특정 이론이 두 개가 나와야 되네요. 그죠? 각각의 이론이 지닌 한계와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지각의 주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누구 거밖에 안 나와요? 두 개가 나오긴 하죠. 첫 번째. 일단 여기서 중대권 누구? 메를로퐁티. 그 다음에 전통 철학 나오긴 하죠. 근데 정통 철학의 한계와 의, 메를로퐁티의 한계와 의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야? 이렇게 4번이 되겠죠. 4번. 이렇게. 선생님도 아직까지는 이 두 글을 통합적으로 비교하는 건 있잖아. 얘는 남겨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거 다 판단하고 나서 얘를 풀어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고요. 다음. 메를로퐁티의 관점에서 몸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 항상 몸 그렇으면 앞에 넘어가서 봐야 되겠지. 여기서 몸은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 없다?
지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몸은 의식과 독립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체화된 의식이라고 나오는 거죠. 몸은 현실적의 층의 몸과 습관적 층의 몸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가 돼? 몸틀이 만들어진다. 이거 좀 알고 나가야 돼. 자, 가보자. 1번. 의식과 결합하여 존재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성찬이 맞아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럼 나오잖아. 세상과 반응하여 의미를 형성한다. 맞습니까?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 자꾸 본문에 찾아봐야 돼. 세상과 반응하여 의미를 형성한다. 맞습니까? 몸이 세상을 뭐 할 수 있다고 봤어? 지각할 수 있다고 봤잖아. 그지? 맞고요. 지향성이 없더라도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아니죠. 얘는 지향성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봐. 되게 쉽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메를로퐁티가 진짜 가지고 있는 중심 생각이 뭔지, 이 사람이 진짜 중심 주장이 뭔지, 이것만 알면 의외로 선택지 어려운 것 와중에도 어려운 내용 중에서도 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 이렇게. 자, 다음 가볼게요. 자, 니은이 뭐죠? 몸틀인가요? 몸틀 맞죠? 자, 몸틀 생각해봐요. 몸틀은 현실적인 몸의 층에서 습관적인 몸의 층이 되면서 몸틀은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몸틀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몸틀.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습니까? 몸틀이 변하지 않아요? 아니죠. 세상과 작용하면서 변하니까 변하죠. 이전에 경험이 쌓이면 형성된다. 맞죠? 습관적인 몸의 층 나오니까. 답은 이렇게. 답은 5번이네요. 자, 이 문제가 진짜죠. A의 이유에 대한 메를퐁티의 견해. 이거 이유추론이잖아. 요즘 이제 독서 지문에서 이유추론이 잘 나오는데 이유추론은 항상 서술형. A의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A가 왜 이렇지? 라는 거야. A의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데 늘 얘기하지. 만약에 1분이 걸려. 그러면 이걸 생각하는데 55초야. 답을 찾는 데는 5초밖에 안 돼. A가 어디 있냐? 자,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쉽게 다시 탈 수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이걸 그래서 찾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 몸이 뭐 한 거야? 몸이 뭐 한 거야? 대응 능력을 가진 거지. 그 대응 능력을 뭐라고 해? 우리는 몸틀을 가지게 된 거야. 몸틀은 어떻게 형성이 돼? 습관적인 몸의 층에서 그래서 반복하면 다시 현실적인 몸의 층에서 반복하면 뭐가 만들어지고 습관적인 몸의 층이 되면서 현실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야. 안 까먹는 거야.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봐. 그리고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설명한 것과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가장 가까운 거 몇 번? 딱 한 번에 찾아야 되죠. 몇 번일까? 그러면 몇 번이야? 성찬 몇 번? 이걸 고민한단 말이야? 그래, 2번이잖아. 맞죠? 이게 습관적인 몸의, 그러니까 현실적인 몸의 층이 되다가, 몇 번 타다 보면 이제 습관적인 몸의 층이 되지.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몸틀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답이 2번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생각만 뚜렷하다면 문제 풀 때는 어렵지 않다.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어요. 다음. 요런 문제가 포인트인데요. 이 문제 풀 때, 봐요. 이 문제 포인트는 윗글을 바탕으로라고 해서 물론 보기를 잘 읽어봐야 되긴 하지만 집중! 보기를 잘 읽어봐야 되긴 하지만 결국은 답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 나와 있는 후설의 생각이 어떤지, 메를로퐁티의 생각이 어떤지, 후설과 메를로퐁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읽어볼게요. 어느 날 산속에 피어있는 꽃을 가리키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이 진달래꽃은 깊은 산속에서 저절로 피었다 지곤 하니 그것은 제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물은 제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 이 꽃은 그대의 마음에 없었지만 그대가 와서 이 꽃을 보는 순간 이 꽃의 모습은 그대의 마음에서 일시에 분명해진 것이네 라고 했죠. 의식의 지향성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후설부터 볼 거예요. 후설, 내가 글을 2개를 따로따로 읽었으니까 후설에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 그럼 후설을 다시 넘어가야지. 가문단으로 가봐. 후설. 자, 후설. 의식의 지향성을 바탕으로 뭐가 생긴다고 했어? 지평이 생긴다고 했죠? 그럼 지평에 따라서 사람마다 인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말했지? 그 얘기야. 그걸 한번 보고 오는 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건
한다는 건 의식이 지향성과 관련된 거니까. 그치? 자, 후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후설. 제자가 꽃의 이름이 진달래꽃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의 지평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지평. 경험이 없으면 저게 진달래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맞죠? 후설은 사물이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제자와 달리 의식과 대상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맞습니까? 맞지? 의식은 대상과의 결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지? 객관적으로 독립한다라는 건 누구 생각이었어? 전통 철학이죠. 그래, 얘도 맞죠.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핵심을. 자, 메를로 퐁티 가보자. 메를로 퐁티도 몸이 지각하는 거잖아. 그지? 몸이 지각하려면 몸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몸매층에서 자꾸 연습하다 보면 습관적 몸매층이 되고, 그게 몸틀을 형성하고 세상과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메를로 퐁티는 제자가 꽃을 지각하는 동시에 꽃으로 인해 그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스승의 말에 동의하고, 맞지? 이게 뭐야? 몸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애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 된다.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단이죠. 맞네요. 메를로 퐁티는 꽃을 봄으로써 꽃의 모습이 마음에서 분명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승과 달리 몸의 지각과 상관없이 의식이 독립적으로 세계를 랄랄랄라. 다음 몇 번? 4번이죠. 메를로 퐁티, 몸과 의식은 독립적이야? 아니죠. 독립적이지 어렵다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운 듯 보이지만 메를로 퐁티 핵심 주장이 뭔지, 후설의 핵심 주장이 뭔지 이 두 개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답은 쉽게 찾아진다. 그래서 인문지문에서는 항상 그 사람의 핵심 주장 이거 꼭 정리해놔야 돼요. 이렇게. 자,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어 봤습니다. 됐죠?